안녕하세요. 북튜버 스윗샌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코로나 이후 변화할 비즈니스 질서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경제 경영 필독서입니다. 제목은 베조노믹스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성격은 어떤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업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기업에는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다양하고 빠른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 해안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두 번째 챕터, 세계 최고의 부자에 대해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을 들어보시면 제프 베이조스에 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제프 베이조스는 모순덩어리인 사람이다. 그는 10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그의 회사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이러한 지식을 전 세계의 기업으로 전파하여 수백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아마존을 경영했다. 심지어는 낡은 문짝을 작업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모았고 그것을 아낌없이 지출했다. 그는 6,600만 달러에 달하는 개인 제트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 DC, 뉴욕시의 부동산, 그리고 주로 서부 텍사스의 40만 에이커, 5억 평이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2019년 중반인데 맨해튼 인근의 화려한 메디슨 스퀘어 파크 5번과 212번지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를 포함하여 4개 층에 걸쳐 있는 아파트 3채를 한꺼번에 구입했다. 이렇게 연결된 아파트는 거실 크기만 17,300 스퀘어 피트, 490평에 달하고 침실 12개, 화장실 16개, 댄스홀, 서재,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넓은 정원과 함께 도시를 전망할 수 있는 5,730 스퀘어 피트, 160평의 테라스가 갖추어져 있다. 가격은 8천만 달러라고 한다. 그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오전에 집에서 빈둥거리기를 좋아하는 무척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집에서 신문을 읽고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때로는 직접 설거지도 한다. 하지만 2019년에 그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던 맥킨지 베이조스와 이혼했다. 팍스뉴스의 앵커 출신으로 헬리콥터 조종사이자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탤런트 에이전트의 부인이기도 했던 매력적인 여성과 불륜 관계에 빠진 것이다. 뉴욕 포스트 일면은 아마존 진흙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이런 모순은 한편으로는 베조스가 위대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가진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설립하고 그 누구보다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깔끔하고 정갈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베조스에게는 평범한 기업가와 구분되는 3가지 특징이 있다. 그는 지혜로움을 커다란 덕목으로 생각한다. 그는 진실이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더라도 오직 진실만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몇 년 후가 아니라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뒤를 생각하는 공상가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모순들이 지금의 베이조스를 만들었다. 베이조스는 태어날 때부터 제프 베이조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1964년 1월 12일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에서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은 제프리 프레스턴 요르겐슨이었다. 그의 어머니 제클린 좌이즈는 고등학생이던 17살에 그를 낳았다. 그의 아버지 테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시골 전시회장이나 스포츠 행사장, 서커스 공연장을 돌아다니며 외발 자전거 공연을 하면서 지냈다. 이 고등학생 연인들은 제프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했다. 테드와 제클린은 나이 어린 신혼부부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테드의 외발 자전거 공연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는 지역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극심한 생활고로 결혼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제클린의 아버지 로렌스 프레스턴 좌이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제프의 중간 이름 프레스턴은 그의 외할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그는 뉴멕시코 대학에 다니는 사위의 학비를 지원해줬지만 테드는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베이조스가 3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가정을 떠나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후로 베이조스는 생부를 다시 보지 못했다. 엄마 제클린은 요르겐센과 이혼한 후 쿠바 난민 출신의 미구엘 베이조스와 사귀다가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68년 4월에 결혼을 하고 휴스턴으로 이주했다. 제프가 4살이 되던 해에 마이크는 제프를 공식적으로 입양했다. 그리고 제프의 부모님은 아장아장 걷는 아기에게 베이조스라는 이름을 갖게 했다. 제프는 평생 동안 마이크 베이조스를 자신의 생부로 생각했고 자신을 따뜻하게 키워준 아버지로 생각했다. 외발 자전거 공연자와 10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까? 베이조스는 기업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많은 행운이 따랐다고 말한다. 그는 인터넷이 유행하던 시기에 도서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닷컴 버블이 붕괴되던 때에도 살아남았으며 스트리밍 미디어와 전통 소매업체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변화하는 거대한 물결을 타는 등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베이조스의 기술에 대한 사랑, 규모가 큰 조직을 운영하는 수완, 지혜로운 성품은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 외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듯하다. 베이조스는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라고 말한다. 베이조스는 4살 때부터 16살이 될 때까지 매년 여름을 텍사스 남부에 있는 할아버지의 목장 레이지지에서 지냈다. 매년 여름 할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은 베이조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인내심이 있던 분으로 기억하며 그가 제프와 이복 동생들에게 목장 일을 경험하도록 했던 것도 잊지 않고 있다. 나중에 베이조스는 4살 때 목장에서 보냈던 첫 번째 여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목장에서 제가 당신을 돕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4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런 할아버지를 목장 주변을 거닐기를 좋아하는 인자하신 분으로 묘사했다. 베이조스는 할아버지가 은퇴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할아버지의 경력은
적어도 베이조스가 약 65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능, 활력, 혈통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준다. 할아버지는 베이조스와 베이조스의 경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그는 2만 6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당시로서는 가장 수준 높고 은밀한 기술의 개발을 감독했다. 또한 그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1958년에 설립된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DARPA는 핵 공격으로 기존의 통신 시스템이 무너진 이후에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오늘날 인터넷이라고 알려진 것을 개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할아버지는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은밀하게 개발되던 당시의 최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다. 베이조스가 텍사스의 목장에서 여름을 지내는 동안에 할아버지는 소련과의 냉전 시대에 자신이 맡고 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어린 베이조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 중에는 그는 가장 정부 친화적인 기업인에 속한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통하여 국방부, CIA와 수십억 달러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아마존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아마존이 개발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레코그니션은 이 분야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로 여겨진다. 아마존은 미국 내에서 범죄 용의자와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연방 수사기관과 지역의 수사기관에 이 기술을 판매했다. 2018년이 지나갈 무렵에 아마존 직원 450명은 이 기술이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며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경찰청에 판매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는 서한을 베이조스에게 보냈다. 베이조스가 이 서한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에 열린 어느 컨퍼런스에서 이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미국 국방부에 등을 돌린다면 이 나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조스가 레이지지 목장에서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면서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애국심만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곤 했다. 베이조스가 10살이던 1974년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3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동차 뒤에 캠핑용 트레일러를 매달고 미국 서부 지역을 종단하는 여행이었다. 할머니는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던 분이었는데 당시 텔레비전에는 금연을 권장하는 광고가 자주 방송되었다. 어떤 광고에서는 담배 연기를 한번 내뿜을 때마다 수명이 2분씩 단축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여행을 하던 어느 날 베이조스가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서 할머니의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를 계산해 보았다. 계산을 끝내고는 할머니에게 수명이 몇 년이나 단축되었는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할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베이조스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베이조스는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다. 베이조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한다. 저는 할아버지가 나를 야단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너도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할아버지의 이 말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베이조스가 일을 하다가 욱하는 성질을 낼 때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라는 할아버지의 충고를 항상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어린 베이조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할아버지는 목장에서 거의 모든 일을 직접 하면서 베이조스에게 자립을 가르쳐 주었다. 매년 여름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점점 더 힘든 일을 시켰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울타리와 수도관을 설치하고 조립식 가옥을 지었다. 풍차와 축사를 함께 고치고 오래된 캐터필러 불도저를 정비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베이조스는 할아버지가 병에 걸린 가축들을 치료하는 것까지도 도왔다. 할아버지는 소에 사용할 봉합 바늘까지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 나중에 베이조스는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농장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할아버지는 아마존으로 주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여 제대로 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몬테소리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베이조스는 자기가 하던 과제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다음 과제를 진행할 시간도 되었는데 멈추지 않았고 선생님조차 베이조스에게 다음 과제를 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결국 선생님은 베이조스를 그가 앉아있는 의자와 함께 번쩍 들어서는 다음 과제를 진행하는 자리로 옮겨 놓아야 했다. 성인이 된 베이조스도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 그는 농담으로 이렇게 말한다. 저는 계속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저를 찾겠죠. 베이조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그는 인피니티 큐브라는 장난감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것은 전동식 반사경이 이미지를 무한히 변형시키면서 그 모습을 주시하게 만드는 장치로 거울이 빛을 반사하면서 그것이 무한히 계속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어머니 제클린은 이런 하찮은 장난감이 $20씩이나 하는 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베이조스에게 사주지 않으려고 했다. 베이조스는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재능이 뛰어난 아이에 관하여 쓴 책에서는 6학년인 베이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베이조스를 친화력이 있으면서도 진지하고 예의 바르고 지적으로 뛰어난 아이로 묘사한다. 하지만 베이조스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에 따르면 베이조스가 리더십 측면에서는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 고등학교를 반에서 1등으로 졸업한 베이조스는 양자 물리학자가 되려는 꿈을 품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물리학과의 다른 친구들이 이 분야의 심오한 원리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전기공학과 컴퓨터 과학으로 전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4.3점 만점에 4.2점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고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향했다. 뉴욕으로 떠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베이조스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렇게 기억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평생 살아갈 수는 없다. 베이조스는 직장에서 만난 프린스턴 대학교의 동창 맥켄지 터틀에게서 이런 능력을 확인했다. 아마존 초창기에 그녀는 스타트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도왔으며 심지어는 도서를 포장해서 UPS와 우체국으로 차를 운반하는 것까지 거의 모든 업무에서 지혜로운 면모를 수없이 보여주었다. 베이조스에게는 4 자녀가 있는데
양육할 때에도 지혜로움의 철학을 똑같이 적용했다. 그는 아이들이 4살 때부터 칼을 가지고 놀게 했고 8살 또는 9살 때에는 전기 기구를 가지고 놀게 했다. 언젠가 맥킨지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손가락이 10개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아이보다는 손가락이 9개 뿐이더라도 지혜로운 아이가 훨씬 더 좋습니다. 베이조스가 맥킨지와 결별하고 새로 만난 연인 로렌 산체스도 베이조스가 동경하는 지혜로움을 가진 여성이다. 팍스뉴스의 엔터테인먼트 뉴스 프로그램 굿데이 LA와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 So You Can Dance의 공동 진행자였던 로렌은 최근 헬리콥터 조종사이자 항공사진 회사의 설립자로 변신했다. 이것은 그녀가 마음만 먹는다면 베이조스를 제3세계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조스는 뉴욕시에 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비밀스럽게 영업하는 D.E. 셔라는 헤지펀드사에 취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조스는 인터넷이 연간 2300%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를 본 적이 없었고 직접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도서 판매가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분야라고 생각했다. 1994년에 아마존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에 불과했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었다. 베이조스는 D.E. 셔 역사상 가장 나이가 어린 수석 부사장이었다고 한다. 또한 그에게는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아파트가 있었고 결혼한 지 1년 된 맥킨지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하던 일을 좋아했고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큰 돈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을 많이 했다. 베이조스는 회장에게 인터넷 서점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고 회장은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미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베이조스에게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언제나 데이터에 입각하여 행동하던 컴퓨터의 달인 베이조스가 평소와 달리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80세의 자신이 되어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저는 80세가 되어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죽인다면 크게 후회하겠죠. 하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에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길을 가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는 자기가 80세가 되어서 비록 실패는 하더라도 원대한 무언가를 했다면 결코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이조스와 맥킨지는 짐을 꾸려서 미국 본토를 가로질러 시애틀로 달려갔다. 베이조스가 시애틀을 선택한 건 이곳이 기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그곳에 있었다. 시애틀의 인구가 적다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베이조스는 부모님에게서 얻은 투자 지분 10만 달러를 가지고 차고에서 유명한 기술 스타트업 아마존을 출범시켰다. 도서 판매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의 포부는 원대했다. 물론 그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이조스의 진정한 관심은 언젠가는 자신의 인공지능 플라이휠이 될 기계를 제작하는 데에 있었다. 이것은 광범위하고도 엄청난 양의 제품을 신속하고도 저렴한 가격에 배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마존을 창조했다. 아마존은 고객들에게 최적의 가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송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가리지 않았다. 직원들을 위한 무료 식당은 처음부터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경비를 아낌없이 지출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 초창기의 휴가철에 베이조스는 폭주하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임원들에게 시애틀 창고에서 야간 근무를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그는 항상 자기 직원들에게 경쟁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장려했지만 아마존에 방해가 되는 경쟁 기업이 등장할 때에는 잔인한 면모를 보였다. 2000년대 후반에 아마존은
스타트업 다이어펄스.com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베이조스는 다이어펄스.com을 아마존에 매각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각을 할 때까지 아마존은 기저귀 가격을 계속 인하하여 거의 무료로 기저귀를 판매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렇게 아마존은 마침내 다이어펄스.com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할아버지의 목장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배웠던 자립의 교훈은 아마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 베이조스는 아마존.com에서 판매하는 제품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고, 독립사업체 혹은 제3자 판매자가 아마존.com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조스가 첫 번째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이베이 방식과 상당히 비슷한데 고객이 제품의 희망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아마존 경매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내에서 제3자 판매자들의 제품을 아마존 제품과 같은 페이지에서 판매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이런 실험은 약 1년 반 동안에 진행되었다. 베이조스는 당장 이 전략을 채택하고는 이것을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렀다. 오늘날 마켓플레이스는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핵심 온라인 사업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직접 부딪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은 베소노믹스의 두 번째 챕터 세계 최고의 부자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하여 낭독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버튼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